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명을 웃돈 것은 지난 8월 말 유행 이후 처음인데요.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폭발적인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다 내달 3일 수능까지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는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가 예고됐죠. 온라인 신용대출 문의가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2부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 살인 행위, 보복운전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식스펜스 넌덜리처의 There She Goes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는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가 예고되면서 지난 주말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이 늘고 인터넷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대출로 집 사는 게 더 어려워질 거란 예상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건데요. 올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영끌 투자가 계속되면서 마지막 영끌 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빌린 돈 자칫 빚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지금 상황, 문제는 무엇인지, 또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홍춘욱 이얼리서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30일 예고된 대출 규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 이제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게 될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예.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중에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돈을 갚아 나가는 돈의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게 DSR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25%에서 30% 정도는 적정이라고 보는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월 40만 원을 이자랑 원리금 내고 있으면 이 가게는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DSR 40% 이상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도 이 돈도 어쩌면 이제 10년 만기 대출처럼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이걸로 분할 상환하는 것처럼 간주해서 DSR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좀 상환 능력이 높은 쪽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네. 해당 대출이 특별한 좀 문제점이나 부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한다. 사실 이치에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나왔던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중단이랑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 15억 이상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신용도 좋은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 이 자체는 벌써 사실 시장 원리랑 안 맞습니다. 결국 이번에 고액연봉자, 8천만 원 넘는 고액연봉자라면 우리나라에 사실 20% 전후에 불과한 상당히 소수에 불과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고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냐에 대해서는 또 질문하실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최근 사람들이 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집 사는 이유가 주택담보대출액이 좀 줄고 전셋값이 올라간 영향도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좀 막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정부 당국의 입장을 조금만 변호해 보자면 PI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연봉 대비 집값이 몇 배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이제 예전입니다. 14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중위 소득을 가지신 분이 중위 집값. 그러니까 100명의 근로자나 100명의 사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 때 50번째로 소득이 많으신 분이 또 서울에서
50번째로 100개의 집이 있다고 할 때 예, 50번째로 비싼 집을 산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연봉으로 몇 배 정도의 집을 사느냐. 이게 이제 PIR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6년 전에 얼마냐면 8.8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8에서 9년 정도 모으면 그냥 집을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역사적 평균 내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지난 6월 아직 이제 9월 통계는 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분기 통계입니다. 6월 통계를 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14.1배. 그러니까 14년을 모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년여에 걸쳐 소득도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집값의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파르니까 이 파국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든 좀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또는 좀 흐름을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대책을 내놓으려는 이 다급함의 발로다. 그래서 작년 12, 16 조치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 나온 조치 이제 11월 30일 날 시행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의 사실상의 억제 조치는 이런 맥락에서 좀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예, 사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게 뭐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한이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조치는 기존 신용대출은 적용 안 되고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예. 두 번째, 기존 만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연장할 때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받아두는 게 유리하죠. 예. 그래서 11월 13일 날 그날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5대 신용은행의 신용대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KB, 신한, 뭐 하나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얼마였냐면 13일 날 발표된 날 129조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딱 3일 지난 16일 날은 얼마 되냐면 130조 5천억. 그러니까 예. 중간에 잠깐 또 어디 보면 쉬는 날도 있었잖아요. 예. 연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한 거래 기준으로 1조 1천억 정도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신 은행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은행권에서는 이런 현상 두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은행들 입장에서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이 일단 걱정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 뭐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용대출이 최근에 은행들 성장의 주된 동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무려 16.6%. 엄청 늘었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신용대출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도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은행들 입장에서 수익성을 견인해 주는 게 바로 이 신용대출이었던 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 대상 지역으로 해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같은 게 40% 규정돼 있고 또 작년 12, 16 조치로 고액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 그나마 막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활로가 좀 막힌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앞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소득도 높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잘하는 상태가 상대적으로 덜 좋은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체 리스크들을 쥐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우리나라 은행들 신용도가 대단히 건전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건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은 지금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고소득자 대출이 막히다 보면 이게 제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가 더 오르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 이자들이 오르고 또 더 나가서 표현이 좀 뭐 이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나올 대책이 당연하게 나오지만 금리 상한에 대한 또 대책들. 그러니까 사금융 대출 금리를 최고 24에서 20%까지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조치를 이제 같이 한 거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들은
이런 금리 상한제에 대해서 아마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막다른 길로 사람을 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나 이런 여러 자금융 회사들의 실적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연체율이 되게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의 경제 상황이 조금은 어렵은 분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상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이 아예 사금융 쪽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근데 짐작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랑 비슷하게 엮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나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가 나는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임금이라도 받고 취직하고 싶어요라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그 자체를 확 올려버리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오히려 취직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게 이제 금리 상한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금리 상한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들이 만에 하나 연체율이 올라간다면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자나 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게 연체율 상승이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발생했던 이런 연체 문제들을 신규 대출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시장 금리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준금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경제 주체가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낮은 대출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그다음이 고소득자 신용대출인데 지금 사실상 둘 다 어려워지니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이금융권 또 이금융권 계시던 분들은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자꾸 이제 다른 시장으로 이동일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사실상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출 규제는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좀 목적인데 오히려 그 젊은 부부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책에 8천만 원이라는 게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합산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소득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공급이 적죠.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 재건축 활성화 더 나가서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전 청약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미래의 주택 공급을 늘릴 테니 기다리세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사는 거 마십시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대상이 소득이 낮으신 부부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신용대출을 막은 건 어디냐면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택 매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층이 30, 40대 고소득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청약 가점은 뭐 50대 또는 40대 후반분들한테 너무 밀리니까 거기다가 뭐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들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살고 있던 전세 가격 급등. 삼중고를 맞아 어떻게 보면 쫓겨간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걸 모르고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PIR 기억나시죠? 8배가 14배가 됐다.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게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할까 훤히 보이죠.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정부 정책이 부부 합산은 일단 안 막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안 받았던 부부도 받으려고 이제 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빠져나갈 길들을 찾아 나가며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가구당 이제 신용대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 또는 고소득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대안에 대안을 찾는 흐름이 되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부동산과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중 하나가 영끌 때문인데 또 영끌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빚내서 투자하고 집을 사는 열풍 계속됐고 결국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 시장에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전체 주택 총 건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연령별로. 그랬더니 30대가 1위. 26,570. 26,657건입니다. 그래서 2등이 40대. 그래서 25,500건. 3등이 50대. 17,000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X세대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X세대가 흔히 40대에서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으로 보더라도 제일 큰 인구 집단이 주택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30대보다 더 적다. 이건 뭘 뜻하냐? 최근에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다주택자들의 매수가 아니고요. 무주택자들의 실수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소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이얼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4년간 300회 넘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마련한 청사진이 현실화되는 건데요.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통 문제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대행 체제에서 너무 성급히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향후 진행 계획은 어떤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단의 정상택 단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시가 시민들과 300여 회 소통하면서 광화문의 광장에 그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시민과의 지난해 소통을 하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올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우리는 그 심소통 결과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문화재청 협의,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 등 20여 가지의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도 우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광장은 일단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광장으로, 차량으로 둘러싸인 광장이 사람 중심의 보행광장이 될 것입니다. 중앙광장은 일단 비워두고요. 세종대로는 서울역까지 7 내지 9차로로 양방향으로 통행이 됩니다. 세종문화회관 쪽은 나무와 꽃을 심어 시민들이 쉬고 걸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시민분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이번 사업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지요? 일단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 불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우선 그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도로공사와 광장 내 시설물 공사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종합교통대책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시행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도 도심 교통량 수요를 집중 관리해서 지속적인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해서 현행 수준의 통행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공사 일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지난 16일 그 동축도로 확장 및 정비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광장 동축도로는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동안 그 서축도로는 현재와 같이 통행할 수 있고요. 서축도로의 차량 통제는 동축도로 상하행선 교통흐름을 봐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광화문 광장 사업은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과 한양 도성 내 보행 공간 확충이라는 시정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4년여간 300회가 넘게 시민과 소통해서 만든 결과물인 만큼 예. 시민들의 목소리와 소통의 시간, 그간의 노력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언제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시민 모두가 주인인 대표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날씨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흐렸죠? 근데 공기는 무척 포근합니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4.8도로 예년보다 무려 13도나 높았다고 해요. 이는 11월 중순 기준 1998년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옷들 챙겨주시고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밤부터는 비가 강해지면서 곳곳에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 교통법률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313명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313명인데요.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결국 3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8월 29일 323명 이후 81일 만인데요. 8.15 광화문 집회 등의 여파로 감염이 잇따랐던 8월 말 수준까지 늘어난 건데 대학병원과 요양시설은 물론 산악회나 사우나, 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총괄 조정관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상황이 전국적 대규모 확산이 현실화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염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지금까지 확진자는 특정 공간이나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방역 수칙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고 마스크와 손 씻기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41배입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가운데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전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11억 원으로 하위 10% 평균 집값의 무려 41배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7,500만 원, 평균 면적은 86.4제곱미터,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7호였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1억 3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 2,600만 원이 올랐는데요. 반면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7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하위 10%의 40.85배로 상하위 10% 간 주택 자산 가액 격차는 계속 커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40배를 넘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0만 가구입니다. 네, 어제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과 함께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함께 생각해본 문제인데요. 정부의 새로운 전세 대책이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내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핵심은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는 건데 지금까지 거론됐던 수천 가구 수준을 훌쩍 넘어 10만 가구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 전세 임대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화제가 된 내용이었죠.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쪼그라들면서 매물로 나온 서울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에서도 논의를 했었죠. 전세시장 투명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상대방 운전의 위협을 느껴서 클락션을 울렸더니 적반하장격으로 보복운전을 하더라. 이런 애청자의 문자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전자들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지난해 한 해만도 5,536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보다 2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이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뭐 끼어들기 과정이었어요. 네.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저에게 그렇죠. 창문 밖으로 네. 손을 내밀어서 네. 가운데 손가락을 펴시면서 유유자적 사라지시더라고요. 네. 보복운전입니까? 보복운전은 보기 힘들고요. 강력한 항의 표시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보통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운행 중에 예. 사소한 시비거리를 제공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끼어들기라는 사소한 시비거리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시비거리를 제가 제공했죠. 네. 예. 그다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 뭐 폭행이나 상해나 협박이나 예. 송계 행위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욕설 표시했다. 모욕죄에는 해당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또 사실 그걸 또 범죄한다면 끼어들기로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범칙금 또 내야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냥 원만하게 그렇죠. 저는 그냥 웃으면서 갔어요. 예. 어차피 그 차를 따라간다고 네.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보복운전 도로 위에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 보복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통상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뭐 법에 딱 개념이 정해져 있고 예. 위반하면 뭐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자나 법조인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보면 개념을 정립시킨 것입니다. 예. 그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폭행, 상해, 송계,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정형은 결국 개별 형법이나 특별법에 예. 따라야 됩니다. 폭행 같으면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예. 다치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벌금은 없고 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박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협박한 것이니까 사람을 예. 그냥 아무런 도구도 없이 협박하면 단순 협박이지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면 결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예. 송계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특수송계죄로 또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이와 같이 이러하게 보복운전에 대해서 특별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하고도 있지만 또 특가법을 예. 보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상해,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보복운전은 보복운전이고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따로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보통 술 드시고 가시다 택시 기사님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를 보통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라고 쉽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버스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끼리 운전하는 사람을 차로 협박한다든가 들이받아서 하는 경우도 운행 중 운전자 등 상해 폭행에 해당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특수상해에 해당되는지 운행 중 운전자 등에 대한 상해에 해당되는지 법정형에 따라서 무거운 걸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법정형은 이렇게 무거운 부분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쉽게 말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처벌이 무거운 편인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먼저 다른 교통사고와 비교한다면요. 다른 교통사고는 고의교통사고가 아니라 과실교통사고입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경우는 법정형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예. 형법에서 상해죄만 보더라도 고의상해죄는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예. 과실치상, 그러니까 과실상해죄를 하겠죠. 실수로 예. 이렇게 상해를 실수로 사람 다치게 한 경우 그거는 5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징역형도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결국 교통사고도 과실교통사고하고 고의교통사고인 보복운전의 법정형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한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되고 또 다른 범죄와도 또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범죄는 보통 1대1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걸로 끝나는데 이 교통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승객이 타고 있다면 승객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차량 2차 사고 3차 사고 발생한다면 보행자까지 교통상의 위해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법규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변호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블랙박스를 통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거나 유튜브에서도 둘이 운전하다가 막 싸워요. 그래서 잠깐 멈춰 세워놓고 협박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운전자가 내려서 뭐 둔기를 가져와서 뭐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건 보복운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협박입니까? 그거는 보복운전이 아니라 보복범죄죠.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니까 결국 불만을 가지고 자동차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이 되는 것이고 내려가지고 하면 보복범죄가 되는데 다만 그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려가지고 운전자를 때렸다라고 하면 차로 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결국 차로 안 했다 하더라도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상해, 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로 하든 안 하든 운행 중 운전자 등에 대한 범죄로 가중처벌 받는 건 똑같습니다. 내려서 하든 안 내리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정형은 같다고 보셔도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내려서 한다. 그러면 단순 폭행 상해가 되겠죠. 둘 다 내려서 한다. 상대방이 안 내리면 일단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건 너무 많은 걸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 좀 담당하고 계신데 보복운전과 관련된 상담이 과거보다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보통은 사건화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주세요. 사이트나 이렇게 뭐 올려주면 이게 보복운전이 되냐. 나 열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신고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먼저 한 번씩 상담을 주시는 건들이 많은데 예전보다도 블랙박스가 계속 보편화가 되니까 일단 좀 이상하면 막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무조건 본인이 기분 나쁘다. 또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보복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행위가 그냥 항의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경고성 차원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념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끼어들고 정지하네. 나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 볼 수도 있어요. 오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은 많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때는 오해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피해자분들은 사소한 것도 본인은 보복운전 피해자로 생각하시고 상담을 많이 주시고 또 반면에 가해자분 또 상담 많이 주세요. 여기는 보복운전은 가해자 피해자 다 상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잘 몰라요. 아는 경우는 뭐 보통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시고 하니까 사건 풀기가 더 쉬운데 모르는데 자기는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요. 며칠 지나고 이렇게 경찰 전화 와가지고 신고 받으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이게 신고는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도 안 난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갔다가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뭐 본인이 이 사람을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경고 차원에서 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빵빵거린 거다. 라고 이야기 끝났는데 상대방은 보복운전을 신고해버렸다.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또 실제로도 상담하시고 사건 수임한 건 중에 하나 있는데 이분은 출근 중에 운전하시다가 앞차가 늦게 가더래요. 그래 좀 빵빵했대요. 그 정도는 사실은 뭐 운전하다 보면 저도 빵빵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차가 계속 늦게 가더래요. 빵빵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앞지르기해서 갔어요.
봤는데 전화하고 있더래요. 여성 운전자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전화하면서 늦게 가니까 또 약간 좀 화가 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운전하시면 되냐고 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냥 출근하셨죠. 예. 그 다음 날에 보복 운전으로. 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겁니까? 뭐 그분은 그래도 바로 다음 날에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목소리 있는 건 다 있는데. 예. 근데 그 전화하던 것이 경찰에 전화하던 거였다고 해요. 보복 운전 신고하는 과정이었대요. 빵빵거리니까. 네. 그 하도 이제 뒤에서 위협을 하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데 이 가해 운전자분은 이거 운전하면서 서행하고 있다고 또 그 뭐라고 해버리니까 더 위협을 받아가지고. 예. 야, 이거를 봤을 때 보복 운전으로 볼 수도 있고 진짜. 예. 안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예. 뭐 본인은 진짜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때 제가 봤을 땐 보복 운전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장담 못한다. 예. 진짜 억울하다면 본인 스스로 거짓말 탐지 요청해서 받으시라.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관님이 좀 일이 많으신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분 못 받으셔가지고 비용 들여가지고요. 이제 사설 거짓말 탐지기 받는 데도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진실 반응 내니까 그 이제 수사관님이 대신 그거 못 믿겠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받아봐라. 거기서 진실 반응 나오니까 그제서야 경찰선에서 내사 종결로 끝난 적도 있었어요. 오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오해하고 가해자도 오해하고 그런 분도 많아요. 오해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보복운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그 접점이 좀 묘해요. 그게. 묘해요. 또 하고도 변명하는 경우 많아요. 하고도 그런 뜻 아니었다. 네, 그런 뜻 아니고 난 이렇게 따지려고 따라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그냥 운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 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뭐 아시겠지만 보험사 전화해가지고 뭐 가해자 피해자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금액적인 보상금 부분 이야기해가지고 보험 처리 끝나지만 보복 운전은 고의 범죄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가 안 되고요. 또 보통 교통사고 발생하면 몇 대 몇 많이 따지잖아요. 뭐 가피해자 따지고 몇 대 몇 따지는데 보복 운전은 몇 대 몇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라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고의의 범죄 행위자는 자신의 고의 행위로 잘못한 사람을 탓할 수 없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뭐 보통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 발생했는데 그게 보복운전이다. 그러면 뭐 7대3에서 뭐 수정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100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그런데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쉽게 풀리는데 보복운전은 대신에 그 당사자와 이야기해야 되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도 잘 안 되고 소송으로 가야 되고 보상받기는 좀 더 힘든 게 또 딜레마긴 딜레마입니다. 관련해서 7032번님께서 보복운전당해서 신고하고 경찰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일단 경찰에서 검사님께 기소 의견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보복운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형사재판으로 확정된다면 형사 판결문이 나올 거예요. 피고인 또 형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도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먼저 민사재판을 청구할 때는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판결에서 유죄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민사재판에서도 죄가 인정되고 뭐 손해배상액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소송을 해서 판단받는다면 피해액이 적으면 소송하는 게 여의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활용해가지고 용이하게 피해 회복을 받고 형사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뭐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손해액을 확정 지어가지고 나중에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 활용하셔가지고 피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8779번님께서는 끼어들기 하고 나서는 제발 손이나 비상등을 켜주면 감정이 안 상할 텐데 운전하다 보면 정말 얄미울 때가 있어요 하셨고요.
실제로 끼어들기 하시는 분이 그 네. 비상등 켜주시면 마음이 풀려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왜 안 누르시는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사실 끼어들면 사람이 막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이게 막 분노해요. 예. 진짜 혼자 또 이게 들리는 게 아니니까 혼잣말로 욕까지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옆에 예. 뭐 승객도 그러니까 타신 분도 없고 그러면 그러다가도 방향지시는 켜면 그 분노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아, 분노를 자주 하시나 봐요? 아니요. 감정이입을 대입해가지고 저는 좀 양반처럼 운전합니다. 아,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버튼 하나면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창문 내리고 손 한 번 내주면요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맞아요. 진짜 저런 분 처음 봤다라고 하고 오히려 고마움을 도리어 느끼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화를 좀 방송에서 선도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과 제가. 네. 1971번님, 저는 그래서 운전을 안 합니다. 자전거 운전이 최고예요. 최영진 아나운서님 자전거 운전으로 교체하라고 하시는데. 네. 자전거. 자전거도 그 운전할 때요. 수신호 같은 거는 이제 방향지시는 없으니까 손으로 수신호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사고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경미하게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로 사고 나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자전거는 종합보험 처리가 안 돼서 합의 안 하면 오히려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전거 사고 날 때 일상생활 책임보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고 가족 중에 한 명만 가입해도 그 자전거 사고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셔가지고 뭐 자전거든 자동차든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양보와 배려 운전. 그렇습니다. 네. 보복운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통 당했을 때 욱하잖아요. 욱하죠. 예, 욱하면 그거 잘 참으셔야 돼요. 일단 1단계가 맞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맞대응하면 상방 보복운전되고 둘 다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돼요. 일단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시고 그 상대 차량 가도록 하고요. 어차피 요즘 블랙박스 영상 잘 돼 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네.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맞대응은 안 하고 따라는 갈게 내가. 그러고 정보 확보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가면 그 분노하시는 그 상대방이 그 분노가 합당한 이유도 없겠지만 일을 더 키워가지고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서 있는데 오히려 그 차량이 설 수도 있어요. 서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창문 열지 마시고요.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이따가 자기가 불리한 거 알고 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뭐 이게 돼서 비겁하다, 뭐 억울하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고 안 나는 길이고 본인한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운전을 하면서 화날 때도 있고 상대방을 또 분노하게 만드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는데 보복운전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건 참는 것 같아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내년도 우리 국민 3천만 명분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천만 명분은 이미 확보를 했고요. 2천만 명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처드 막스의 Light Year Waiting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